배당락과 테슬라 급락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2,3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연속 1조 원대를 매도했던 개인은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를 해제하기로 하자 국내 항공업계가 손님 맞이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물용으로 개조했던 항공기를 여객용으로 원상복구하고 중국으로 향하는 노선도 증편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PF 대출이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들어 다소 사그라들었던 기업들의 자금 경색 사태가 다시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과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말로 정해진 의무 휴업일도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을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키워드를 좀 꼽아보자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진과 배당락, 그리고 테슬라 쇼크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락한 여파가 우리한테도 미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주가 좀 안 좋았는데요. 일단 뭐 국내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또 신저가를 다시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1분기에 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내년 1분기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하이투자증권은 내년 1분기 이 DS 부문의 이제 손실 전망치를 280억으로 잡았고 대신증권은 700억 정도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 한 해에만 1조 원 정도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에서 오늘 이제 그 목표가를 13만 원, 11만 원, 또 12만 원, 11만 원으로 낮추는 리포트를 연이어서 내놨습니다. 네. 오늘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좀 업황이 안 좋다 이런 데이터가 하나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좀 반도체 부분의 수치가 좀 안 좋았습니다. 이 수치를 보시면 11월에 77이었는데 이게 기준점이 100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낮으면 좀 부진한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한 달 사이에 6포인트나 이제 빠졌고 내년 1월 전망은 62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말보다 내년 1분기에 더 안 좋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배당락 여파로 이 정말 고배당주들이 좀 크게 좀 오늘 하락했는데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하락폭이 이제 그러니까 예상 배당 수익률보다도 하락폭이 오늘 컸던 그런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금융주가 영향을 좀 특히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프리즘 시간에 이제 고배당주로는 흔히 이제 금융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이 고배당주였던 금융주가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은행 업종을 좀 살펴보면 기업은행은 10% 이상 하락을 했고 네. 우리금융과 또 BNK금융이 한 9%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이는 2개 기업 같은 경우는 예상 배당 수익률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또 신한지주나 이제 KB금융 같은 뭐 업계 1위를 다투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배당락 일이니까 이제 어제 매수를 많이 했다가 오늘 많이 팔아치운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외국인 순매수 1위가 KB금융이었고 또 우리금융과 신한지주도 좀 상위권에 있었는데 반대로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 상위에는 이 우리금융 또 신한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3번째 키워드인 테슬라 쇼크. 그 영향을 받았는지 오늘 2차 전지 쪽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은 이제 전날 테슬라의 주가 영향을 좀 종종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밤 테슬라가 무려 11%나 하락을 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가 굉장히 부진을 했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이제 상하이 공장이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생산을 중단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중고차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는데 11월 기준 테슬라 중고차가 시장에서 재고로 남아있던 기간이 평균 50일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전체 중고차 시장은 이제 평균 38일이었는데 그만큼 테슬라가 잘 팔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중고차 가격도 5만 6천 달러로 지난해 6만 7천 달러보다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 여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천보가 두 자릿수대 하락을 했고 LNF나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코스닥 이제 상위주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은 올해 이제 증시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일정이 좀 기대가 됩니까? 네, 내일이 이제 오늘 이제 올해 국내 증시의 이제 폐장일인데 예. 내일은 이제 11월 무역 지수와 이 교역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좀 수출품 가격은 떨어지고 수입품 가격은 오르면서 이 교역 조건 지표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내일 과연 이 수치가 좀 개선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미국에서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이 미국의 실업률은 기준금리 인상에 좀 참고할 만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수치도 좀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나스닥만 1%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특징 이슈 오민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먼저 올 한 해 정말 다 갔습니다. 미국 기업들 성적표가 좀 어땠나요? 네, 아시는 것처럼 유독 좀 혹독했던 한 해였습니다. 네.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가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요. 어려운 장세에서 좋은 성적을 낸 기업은 더 두드러지겠죠. 오늘의 주인공인 미국 기업 IBM이 그래도 이 주가 방어에 성공한 기업이었습니다. 예, IBM이 오늘 같은 장에 정말 제대로 좀 활약을 해줬는데 IBM이 올해 내내 좀 주가가 꾸준히 좋았나요? 네, CNBC에 따르면 시가총액 500억 달러가 넘는 IT 기업 중에서 올해 주가가 하락하지 않은 기업은 단 2개 기업뿐이었는데요. 소프트웨어 회사인 VM웨어와 오늘의 주인공인 IBM이었습니다. 예. 이 VM웨어는 지난 5월에 브로드컴이 61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에서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IBM은 양호한 실적, 또 주주 친화 경영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 어려운 시장 상황을 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테크 기업들한테 아시다시피 유독 힘든 한 해였는데 VM웨어, IBM 정말 잘 버텨줬습니다. 주가 어땠는지도 한번 볼까요? 네, 작년 말에 IBM과 VM웨어 두 기업의 주가를 보면 각각 133달러 또 115달러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예. 지난 밤에는 각각 142달러, 121달러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6.55% 또 4.7%씩 상승을 한 겁니다. 이 상승 수준만 딱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상승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같은 기간 애플은 28.56%나 하락했고요. 인텔은 51%, 테슬라는 무려 72%나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보시면 굉장히 양호한 성적표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 테크 기업들은 사실 방어하기도 바쁜데 수익을 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IBM 하면은 워런 버핏의 이제 기술주 매도 심리를 좀 안겨준 그런 기업으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워런 버핏에게는 좀 IBM이 악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011년 당시에 워런 버핏은 IBM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거 투자를 했죠. 이 IBM이 고객을 발견하고 또 유지해 나가는 방식이 인상적이다라면서 당시 평균 단가 170달러에 총 107억 달러 규모를 IBM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6년 동안 IBM 실적이 부진했고요. 버핏은 결국 2018년에 IBM을 평균가 140달러에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버핏은 IBM에 실망했다라면서 다시는 기술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사실 워런 버핏이 매각한 지 4년이 지난 지금인데 지금 IBM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네, IBM이 2020년에 새로운 리더를 맞으면서 환골탈태를 하게 됐는데요. 아르빈드 크리슈나가 새로운 CEO로 오면서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새로운 퀀텀 세이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G16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체질 개선과 외형 성장을 거듭하면서 IBM은 올해 3분기에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3분기 잉여 현금 흐름도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고요. 예. 연간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IBM은 3분기에 배당금으로 15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경영 행보를 보인다는 점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월가에서도 그럼 IBM에 대한 투자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나요? 네, 이 크로포드 인베스트먼트는요. 6년 전이었던 2016년에는 IBM에는 대규모로 투자하기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현재는 1억 9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도요. 올해 4월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또 분석 쪽에 투자하고 있다라면서 IBM을 투자처로 주목했는데요. IBM의 매출 절반이 바로 이 사이버 보안과 분석 분야입니다. 그러면서 모간 스탠리는 IBM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목표가는 147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글로벌 IB인 번스타인도요, IBM이 2024년까지 한 자릿수 중반의 매출 성장과 또 10%가 조금 안 되는 잉여 현금 흐름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5%의 배당 수익률 역시도 안정적인 이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술주들이 숨죽이고 있는 이런 시기에 IBM은 좋은 평가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단 앞서서 보니까 올해 IBM 성적표가 좀 양호했던데 내년은 어떨지 어디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내년에? 사실 내년 모든 미국 기업들이 대비를 해야겠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 따라서도 이 IBM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IBM의 주요 사업부를 분류하자면 소프트웨어, 컨설팅, 또 인프라 이렇게 관련 사업이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컨설팅과 소프트웨어의 부문이 특히나 이 경기 침체에 따라서 영향이 큰 영역인데요. 예. 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이 IBM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또 구조조정과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체질 개선을 해왔거든요. 이 글로벌 전 시장을 아우르는 규모로 또 사업을 꾸려왔다는 점 역시도 어느 정도 대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들이 2023년에 수요 둔화를 얼마나 보일지 또 IBM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R114의 윤지혜 수석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114였는데 말이죠, 원래 R이 언제부턴가 붙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리얼 에스테이트의 약자고요. 원래 이제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 www.r114.com입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도 떼고 R114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가는군요. 예, 예. 지금 아파트값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에인가요? 1%가 넘게 한 주 만에 빠졌고 한 주에 1%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렇죠. 지금 예. KB 국민은행 데이터 여기서도 지금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뭐 가장 가파른 속도다 이렇게 예.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 근데 또 사실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집값이 오른 속도로 보면 또 그렇게 오르기도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의 하락세가 단기적인 조정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이 하락의 서막을 알리는 겁니까? 일단 크게 오른 거에 대한 되돌림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장기 침체로 갈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만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5, 6년 정도 침체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금리 충격에 따른 수요 위축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 사실은 현재 금리 수준에 수요자들이 좀 적응하는 시기가 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그 권능, 그러니까 권리 혹은 이제 능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신다면 사실은 연착륙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내년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반등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착륙을 말씀하신다는 거는 지금의 이 가파른 하락세가 조금은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결국은 정부 정책, 저는 이제 내년에 가장 큰 이슈를 정부 정책으로 봅니다. 네. 뭐 금리도 중요합니다. 다만 금리라는 부분들이 지금 상단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자들의 적응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고, 그리고 올라가는 폭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렸다면 내년에는 뭐 점진적으로 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텀을 가지고 오를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요자가 적응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지금 규제를 푸는 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규제 지역도 풀고 있습니다만 대출 쪽도 상당 부분 건드리고 있고 세금, 청약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의 지금의 의지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만약에 내년에 이런 정부의 의지 과정에서도 경착륙한다 그러면 장기 침체로 가는 건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정부가 강남 3구까지 규제를 풀 여지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정책 효과 얘기는 조금 잠시 후에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예. 지금 금리가 어쨌거나 집값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대출금이 주택담보 비율이죠. LTV보다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은행들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실제 네. 맞는 얘기입니까? 일부 상환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초장기 모기지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한 30년에서 4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원리금 상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납입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반면에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통장이 특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통장을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초과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딱 꽉 채워서 쓰고 있다고 하면 예. 은행에서 리스크를 좀 크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라도 좀 상환을 하시라. 만기 연장 차원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주택담보대출과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영끌하신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겠군요. 영끌을 하셨어도 주택담보대출 쪽에선 상관이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대출 신용대출까지 혹은 끌어다 마이너스 분들. 대출에서 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뭐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좀 내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미국이 가서 내린다 이러면은 우리 집값도 좀 조정을 멈출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만을 가지고 집값을 전망을 할 수는 없고요. 예. 올해는 금리에 의해서 하락한 거는 맞습니다만 올해 크게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금리도 있었고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DSR 규제를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한 그 대출 규제 부분이 하나 더 있었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5년 사이에 이제 서울만 보더라도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내년 같은 경우 금리를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내년에 미국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뭐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한 뭐 기대를 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다만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는 자산은 사실은 1년 1년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진 않죠. 예. 우리가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되면 2024년을 보는 게 아니라 2025년을 보겠죠. 그러면 2024년을 보겠죠. 2023년에. 그러다 보면 2024년에는 사실은 금리 인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반영이 되냐면 2023년 하반기에 반영이 되겠죠. 예, 그런 기대감들은. 예. 예. 이 집값이 떨어지는 건 사실 이해가 되는데 예. 전세값이 또 떨어집니다. 예. 굳이 매수는 안 하더라도 거주해서 살 집은 하나씩은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뭐 일종의 필수제긴 하죠. 네. 의식주라고 하는 범주에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수요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쪽 저쪽으로 좀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수요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전세 시장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이 되면서 최근 뭐 월세값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 발생을 했냐면 금리라는 이 급격히 오른 금리가 사실은 시장에 적응기를 안 주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긴축 발작이죠. 그 차원에서 수요자가 월세값과 전세 대출 금리를 비교를 해보니 월세가 더 싼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대거 유입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건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럴 바에는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를 내겠다라는 쪽으로 돌아선 거고요. 다만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세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중에 전세값이 떨어지면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수준과 그리고 월세와의 사이가 좁혀지거든요. 예. 좁혀지다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월세를 좋아서 거주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목돈 마련 차원에서 나중에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2023년 정도 되면 이 침체가 계속된다고 보면 거래를 안 하게 되면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요. 과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초반에는 매매와 전세가 같이 빠졌습니다. 다만 그 이후 2009년부터는 전세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필수제이기 때문에 어디선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세가의 하락세는 좀 얻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상승 요인도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좀 한 가지 따져볼 통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 이제 집을 살려면 14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 12.5년이었는데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졌는데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집값이 정말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집값은 떨어진 게 맞고요. 예. 데이터상 나와 있으니까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을 보려면 소득이 올라가는 속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결국은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쓴다는 전제 자체가 예. 물론 현실적이진 않습니다만 그 전제 하에서 기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 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올해 빠진 부분들이 말씀하신 그 PIR 소득 대비 집값에 대한 비율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들이 격차가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만 올해가 지나고 나면 그 격차는 그래도 조금은 좁혀지는 구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도 물론 이제 우리가 체감상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PIR도 조금 좁혀질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약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뭐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뭐 매매든 전세든 일단 기존 주택 그러니까 구축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청약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새 집이라고 딱히 인기가 있고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둔촌주공 사례를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현상을 어디와 비교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해 혹은 그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묻지마 청약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본인 생활권을 고려하지도 않고 본인 자산 여건을 고려하지도 않고 시세 차익 기대감에 청약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본인 생활권도 고려하고 본인의 이제 청약 통장도 신중하게 사용하고 본인의 소득 수준도 고려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묻지마 청약이 지금은 선별 청약의 시기로 돌아온 거고요. 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이 침체로 보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정상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국적으로 보시면 서울 쪽이랑 같이 보시면 과거 이제 서울은 작년에 164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었다면 지금은 둔촌주공을 제외하면 여전히 한 26대 1이었고요. 둔촌주공이 포함되면 한 10대 1 정도로 줄긴 합니다. 다만 10대 1이 과연 작은 거냐 하면 여전히 그건 높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30대 1 정도가 됐을 때 좀 과열기였거든요. 그래서 164대 1이 정상이 아니었던 거고요. 지금이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후죽순 분양을 했던 사업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 여건이 떨어짐에도 분양을 했던 곳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좀 외면을 해주는 것도 시장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많이 들려오던 게 미분양 사태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뭐 빠르게 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달 초에 부도 처리가 됐던 동원 건설 산업. 이거는 뭐 물론 아파트는 아니고 상가긴 한데 미분양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건설사들이 이렇게 부도로 내몰리는 상황을 앞으로 더 자주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시장 호황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입지적으로 떨어지고 결국은 거기서 유발되는 금융 비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분양이 나섰다가 미분양이 나게 되면 건설사는 자체 자금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달 금리가 올라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도 처리되는 케이스도 있고 미분양 과정에서 수요자의 협상력은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수요자가 반드시 불리한 상황은 아닌데 건설사가 부도 그러니까 그 줄도산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주체가 사라지는 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이렇게 뭐 미분양이 급증하고 주택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정부도 계속해서 거듭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서 규제에 대해서도 잠깐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지난주에는 파격적인 만큼 이제 규제를 다 풀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중에서도 좀 어떤 점에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역대급, 그러니까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2008년이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도 내 집 마련을 너도 나도 안 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거래량이 적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거래 시장은 굉장히 유관 산업들이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물론 이사업체, 인테리어 업체 혹은 건설 산업까지 여기와 관련된 유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 유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부가 우려하는 거고요. 거래 시장을 과거 수준으로 좀 정상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업종하면 단연 항공업종이 꼽힙니다. 중국의 하늘길이 다시 뚫렸다. 교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알아봅니다. 신 기자, 코로나 봉쇄 중에도 한중간에 노선이 있긴 있었는데 극히 적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 3회까지 급감을 했었는데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 이 한국 간, 한중 그 양국 간 중국 노선 운항 횟수가 500회, 주 500회까지 달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직후 중국 정부가 141노선 규제를 시행하면서 주 3회까지 급감을 한 겁니다. 이 141노선이란 외항사 한 곳에 노선 1개씩만 허용하는 강도 높은 방역 규제인데요. 이제는 국내 항공사들이 앞다퉈 중국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이 중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중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중국 입국객은 규정상 5일 시설 격리 그리고 3일 자가 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격리만 8일이면 확실히 중국으로 놀러는 못 갔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격리가 이번에 해제가 된다. 항공사들 지금 고객 맞을 준비 한창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항공사 그리고 정부가 내년 1월부터는 이 운항 횟수를 주 50편으로 늘리기로 확정을 했고요. 네. 지금 또 들리는 얘기로는 이 중국 격리 해제 분위기에 맞춰서 65편에서 100편까지도 늘리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중국 노선은 수익성도 높고요. 또 항공사들의 매출 20에서 한 30%를 담당하던 그 단거리 알짜 노선으로 꼽힙니다. 이에 지금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그 중국 선전과 샤먼 노선 운항을 3년 만에 재개하고요. 아시아나항공도 광저우, 텐진, 칭다오 노선을 3년 만에 재개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적 개선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저비용 항공사들도 있는데 증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한국 영화가 6년 만에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이제 상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광 수요로 연결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이게 한동안 여객 수요가 없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화물용으로 많이 개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걸 다시 여객용으로 원상복구하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4분기 들어서 지금 국제선 여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올해가 다 가려면 아직 좀 며칠 남긴 했지만 네. 지금 지난 10월 1일부터 한 12월 26일까지 국제선 이용한 여객 수가 총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숫자냐면은 1년 전과 비교하면 한 103만여 명이었거든요. 9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고요. 분기 기준으로는 국제선
여객수가 이 900만 명을 넘어선 게 2020년 1분기 이후 7분기 만입니다. 이 항공사들은 늘어나는 국제선 여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화물 항공기로 개조했던 이 항공기도 다시 여객용으로 복구를 하고 있는 건데 대한항공의 경우 화물기로 개조한 게 16대였는데 지금 14대를 복구했고 아시아나항공도 7대 중 5대를 원상 복구했습니다. 나머지 이 개조 여객기도 내년 1분기에 모두 원복한다는 계획이고요. LCC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 대부분 복구를 마쳤습니다. 지금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해외 여행객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수영복 판매가 뭐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그렇습니다. 정도라면서요. 네. 특별히 이제 근데 저비용 항공사 LCC들 실적이 기대가 된다. 왜 하필 LCC입니까? 지금 이들은 그 중국이나 이 단거리 노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동안 이거를 어떻게 보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복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럼 어디를 가겠습니까? 뭐 동남아를 갈까요? 그렇죠. 예. 동남아, 일본 이쪽이 지금 많이 풀리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수요가 늘면서 흑자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사실 국제선 비행이 국내선 비행보다 또 더 큰 수익을 내기 때문인데요. 예. 증권가는 지금 회복 속도가 빠른 곳이 바로 제주항공, 진에어를 꼽습니다. 이들 항공사의 경우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두 항공사가 4분기 흑자를 기록한다면 2019년 1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수익성이 좋은 국제선 덕분에 흑자 전환으로 이어질 거다. 네. 여기에 내년부터 중국까지 뚫리니까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습니다. 지금 네. 얼마나 회복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기대해 볼 만한 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예.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승객 수요가 42억 명을 돌파할 거다. 이렇게 되면 2019년에 90%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지금 2019년부터 매년 적자를 내던 이 세계 항공사들은 내년 총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국항공협회도 내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 국제 여행객 최대 8,2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92% 수준까지 회복한 수치입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회복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근데 또 이제 한편 또 변수도 있긴 합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를 또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부진하다면 항공, 여객, 그리고 화물 수요가 생각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임무궤도상에서의 본체와 탑재체의 성능 확인, 탑재체가 촬영한 영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검보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단기 자금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면서 연말은 가까이 넘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자금 시장 안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증권부 김종학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현재까지 시장은 좀 최악은 벗어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금융업계 시각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 분위기는 레고랜드 사태를 완전히 잊은 것처럼 굉장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시중 금리도 상당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지난 10월 최고 4.5%가 넘었었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 중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AA급 회사채 3년물 금리도 최고 5.7%에서 5.2% 수준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예. 채권 금리를 경쟁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만들었던 그동안의 은행채나 한전채 발행이 잦아들고 우량한 등급의 채권을 찾는 투자 수요가 늘고 또 가격이 뛰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간 실탄을 아껴줬던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 투자자들도 이달에만 4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높은 가격에도 채권 수요 예측에 다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국은행의 안전장치로 하나로 묶여 있었던 RP 수요 매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의 분위기가 좀 다르게 상당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이 지금은 안정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 고비를 넘긴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뭐 회사채 만기라든지 부동산 PF 규모가 아직까지 상당하거든요. 네. 시장이 좀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시장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던 부동산 PF의 가장 긴 만기 3개월짜리가 지금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당장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1월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이달 발행한 금융시장 안정 보고서에서 보면 건설사 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갚아야 할 PF 유동화증권 만기가 34조 원 정도이고 이 중에 1분기에만 20조 원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기가 예정된 부동산 PF 가운데 30%가 이미 담보 없이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부실 위험이 큰 브릿지론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 어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좀 만기가 돌아오면 본 PF 전환이 안 돼도 만기 연장들은 그래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지 시간이 오를수록 이자 부과 기간이 늘고 이자율도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만기 연장이 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거는 아마 부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시각이 상당히 강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잠재적인 이제 크레딧 채권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 순서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 현 상황과 또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이런 상태라면 사실 내년에 뭐 건설사뿐만 아니라 증권사, 캐피탈사까지 좀 손해를 입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좀 대비를 해야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좀 가장 쉽게 진단해 볼 수 있는 사업장이 바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이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도 상당히 좀 저조하기 때문에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 사업단이 기존 PF를 차환하고 현재 연 12% 정도로 기존 사업비 7,231억 원을 조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만기가 곧 1월 19일에 만기가 또 돌아옵니다. 만약에 청약자들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미달로 그대로 남게 된다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받아서 본 PF 대출을 갚으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연쇄적인 자금 경색을 부를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나이스 신용평가의 얘기를 보면 PF 유동화증권의 상당 부분이 만기가 짧은 ABCP나 단기 채권으로 1분기에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본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사와 건설사 또 금융사들의 차환 부담이 지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이런 현금 마련을 위해서 대규모 회사채 또 발행을 준비 중인데 어느 네. 정도 상황입니까? 기업들은 지금 당장보다 내년 하반기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연초에만 4조 원 가까운 회사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확보하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려가 되는 건 우량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차이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경기 둔화를 감안해서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기업들을 뽑아서 신용등급과 그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포스코나 롯데 하이마트, GS 리테일 등의 신용등급 전망치가 지금 낮아졌고 예. 넷마블이나 넥센타이어는 신용등급이 아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더 내려갈 것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등급 비중을 따져보면 전체 7.8%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비중은 4.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우량 등급을 지키지 못한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결국엔 이런 기업들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등급이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싱글 A 이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10조 4천억 원의 회사채 만기를 또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을 겪을 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교통안정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같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는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5년 6,300여 명에서 작년에는 2,900여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숨은 노력 덕분입니다. 저희 손해보험업계 역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대신 먹는 약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 한 코스닥 상장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앞둔 경구용 인슐린의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쟁쟁한 바이오 대기업들과의 유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배경을 메디콕스의 오대환 대표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먹는 인슐린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오라메드가 세계 최초 경구용 인슐린으로 개발하고 있는 후보 물질이 그 주인공입니다.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주요 지표는 이미 미국 FDA에 넘어갔고 1월 중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후보 물질의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따낸 곳이 메디콕스입니다. 국내 거대 바이오 기업도 계약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메디콕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당뇨병 시장에서 또 승부를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약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오라메디 쪽에다가 좀 이렇게 연락을 좀 하게 되고, 또 오라메디도 원래 제약사가 아니고 바이오 했던 회사, 이제 바이오 벤처 회사에 가까운, 저희 또한 또 새로운 그 바이오를 또 새로 시작하는 회사다 보니까 서로 코드가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보내줬거든요. 거기에 좀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오대환 대표는 직접 현지에서 소통하고 확신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직접 이스라엘로 간다고 했습니다. 가서 내가 좀 개발한 분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던져서 제 궁금증이 해결이 되면 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한 상황에서 MOA를 그 현장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경구용 인슐린은 주사에 비해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해당 후보 물질은 특허 기술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보험약가가 사실 책정이 돼야 명확한 이익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5년 이내 목표는 연매출 한 3천억에서 5천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메디콕스는 이외에도 뇌전증 치료제인 칸나비다올 오일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으로 오늘 관련해 400억 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R&D, 재배,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라이센싱까지 현재 지금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국내에 들여와서 빨리 환자들에게 좀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 오는 29일 메디콕스는 오라메드와 함께 경구용 인슐린에 대한 기술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과 관련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있는 의무 휴업일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마트 점포에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게 허용해 준 겁니다. 주말로 정해진 의무 휴업일도 지자체 재량에 따라 평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마트 노동자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중소형 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의무 휴업일과 영업이 중단되는 새벽 시간에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간에는 영업시간 제한,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의무 휴업일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전면 해제하고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협회 간에 상호 노력을 할 것을 협약서의 내용으로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 영업 금지 규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었는데 정부가 이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겁니다.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 정례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연히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법 개정에 있어서는 뭐 저희 권한 아니면 국회에서도 그 취지나 이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은 휴업일과 새벽 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국에 400개가 넘게 포진한 대형마트 점포를 물류, 배송 기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과 연계된 이커머스 회사의 경우에는 일요일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면 배송 영역의 선택의 폭이 확대돼서 기존 이커머스 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말로 정해진 의무 휴업일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의무 휴업일을 규정한 조례 등의 문구 표현을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마트 노동자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상생이 가능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구현모 KT 대표가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내년 3월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KT 대표이사 후보심사위원회가 구현모 CEO를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년간의 실적과 취임 당시와 비교해 주가가 90%나 올랐다는 점, 성공적인 디지코 전환 등을 재신임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위원회는 14명의 사회인사와 13명의 내부 후보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구현모 대표를 최종 낙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T 이사회는 연임 적격 판정을 받은 구 대표가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추가 심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번 절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구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T나 포스코 그리고 금융지주 등 소유 분산 기업들의 CEO의 선임과 같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소위 불공정 경쟁 그리고 셀프 연임, 황제 연임과 같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서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최종 확정되면 구 대표는 내부 출신으로 KT 수장을 연임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유통기업과 제조업체 간의 납품 단가 갈등이 쿠팡과 CJ제일제당에서 시작해 이제는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힘겨루기가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힘이 세졌고 고물가의 단가를 낮추라는 압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마트가 CJ제일제당과 대상, 풀무원 등 식품업체의 일부 제품에 대해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내년도 납품 단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발주 중단 품목엔 김치나 냉장 면류 등 대표 제품이 포함됐고 각 기업별로 중단 상품만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마트와 이들 식품사들은 일시적 거래 중단으로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과 CJ제일제당으로 촉발된 납품 단가 갈등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일부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납품 단가 조정이 아직은 일부의 이야기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나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기존의 레거시 유통업체하고도 큰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상황은 없어요. 상당수 기업은 갈등의 불씨가 언제 옮겨붙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CJ는 쿠팡에서 먼저 요구를 한 거고 다른 기업에는 그런 제안을 안 했던 것 같아요. CJ랑 일단 해결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유통기업과 제조기업이 납품 단가를 두고 벌이는 주도권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라면 등 식료품 저가 판매를 고수하면서 농심과 하이트진로, 오리온 등 식품기업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대형마트들은 경쟁사보다 싸게 팔기 위해 가격 경쟁을 벌였지만 제조업체들이 납품을 포기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최저가 전쟁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실상 유통업체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비대면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빠른 배송과 전국 유통망을 확보한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영향력이 역대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보다 좀 더 위에 있던 거는 사실인데 전자상거래나 이커머스 같은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커머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유통 채널에서의 우위력이나 파워가 예전보다 더 강해진 것이 사실인 거죠. 특히 고물가, 저성장으로 경기 침체가 예고된 상황인 만큼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넉 달째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소기업들, 특히 대출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 한계 기업들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12월 전산업의 업황 BSI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9월부터 넉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BSI는 기업이 경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돕니다.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이미 악화된 가운데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커지면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1.6%, 올해보다 0.9%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 기업들의 대규모 부실을 우려하며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과 금융 지원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계 기업 부실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당분간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한계 중소기업들이 사업 재편이나 업태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 보증 확대, 채무 조정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중은행들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이나 금리 상한형 대출, 원금 일부 상환 등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계기업 지원의 핵심은 속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한계기업들의 연간 대출이자 부담액은 약 5조 원, 이달 말에 6조 3천억 원, 내년 말이면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계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